임대료가 높아서 커피값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 임대료를 낮추라고 요구를 하겠죠.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커피값을 낮추는데 거의 기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좀 유리한 상황인 건가요? 부동산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저는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랑 기자입니다. 오늘은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학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김두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경제학자는 투자를 과연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계세요? 부끄럽지만 투자라는 걸 거의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쳤는데 자산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선택인데 왜요? 투자라고 하는 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주식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부동산을 하려면은 발품을 또 엄청나게 팔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뭐 강의도 해야 되고, 연구 자문 같은 거 용역 수입이 조금 있는데, 그런 데다가 시간을 쓰는 게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소득 쪽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런 투자를 거의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IP가 있으신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 IP 소득을 올리시는 셈이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교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라는 책을 서점에서 이렇게 보다가 투자할 때 필요한 경제학 공부는 무엇일까를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좋은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경제학 공부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경제학이 굉장히 큰 학문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라고 그러면 저는 뭐 주저없이 수요 공급 곡선, 수요 공급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타이거 우즈도 코치가 있습니다. 그쵸. 세계 정상급의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10년 전에 타이거 우즈보다 골프 더 잘 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을 가르치는 코치는 뭔가 싶지만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이 늘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코치를 두고 코치들이 도와주는 것의 제일 핵심은 기본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시니까 맞아요. 저는 뭐 비교할 수 없이 투자의 고수들도 많이 계시고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초화해서 되고 있는지 잘 하고 계시더라도 그것을 늘 점검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를 늘 가다듬어 보신다는 차원에서 한 번쯤 이 책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커피값으로 지대를 설명하신 부분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도심의 커피숍의 커피값이 동네 커피숍보다 비싼 이유가 보통은 이제 임대료가 비싸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커피값이 비싼 이유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임대료가 비싼 이유가 커피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강남에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커피를 마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일수록 커피값을 비싸게 매겨도 사람들이 커피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커피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값이 비싼 것이고 그래서 땅값이 비싸지는 거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커피값이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고 정책적인 함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값을 굳이 낮춰야 될 이유는 없지만 강남 커피값을 낮춰야 되겠다라고 정부가 생각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피값을 낮춰야 되면은 만약에 임대료가 높아서 커피값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 임대료를 낮추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뭐 법으로 커피점은 임대료를 얼마 이상 받지 못한다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커피값을 낮추는데 거의 기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임대료가 낮아진 그만큼을 임차인으로 들어간 커피점 주인이 더 많은 소득으로 가져갈 뿐이지 그것은 그냥 소득이 재분배될 뿐이지 커피값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커피값을 낮추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늘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커피점을 뭐 더 놓건 자판기를 놓건 방법이 뭐가 됐건 간에 커피점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원리로 작동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부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를 원했던 거네요. 그건 좀 음모론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알지만 내가 사실은 다른 걸 목적으로 했다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음모 속에서 산다고는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또 네. 모를 리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그 수요 공급 원리를 따졌을 때 3기 신도시라는 거는 공급을 대폭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느냐? 자산 투자를 안 하는 제 입장에서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갈수록 제가 답을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는데요. 기본에 맞춰서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시장 전체로 존재하는 측면과 아울러서 이 고급 주택시장, 그다음에 중급 주택시장 혹은 임대주택시장 이렇게 여러 층위가 있고 그것들이 맞물려 있는 형태로 작동을 하죠. 다시 말해서 주택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고급 주택시장으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2000년대 초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였는데 2017년에 3만 달러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소득이 50%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소득이 50%가 상승을 하게 되면 2만 달러 수준의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수요하는 사람이 최소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 주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고급 주택의 공급이 없으면 가격의 상승이라는 힘을 막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이라고 해서 아무 집에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전에 서민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집과 눈높이가 집의 질이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는 맞아요. 거고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니까 국민들이 더 좋은 집에 살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년을 놓고 봤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은 다음에 주택시장 가격에 큰 하락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주택 가격은 미국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90년대 이후로 대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도쿄 같은 지역의 좋은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주택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만큼 사람들이 집적의 이익이 커지는 경제로 변화하게 되면서 대도시에 살려는 수요는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택을 사려고 하는 구매력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총량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면 주택 가격이 낮아진다는 접근은 또다시 책의 주제로 들어오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않고 접근을 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더 들어가서 보면요. 20대들이 그 어느 세대보다 이 부동산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은 걸로 최근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20대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경제적인 선택인 건가요? 저한테는 투자의 문제로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인데요. 경제학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사실 20, 30대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뒤처지지 않고 어떤 자산의 어떤 보유의 불평등이 급격하게 심화되는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지 그게 부동산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어느 세대의 20대보다 20대들이 미래를 봤을 때 집을 보유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경제학 중에서도 이제 경제 현상을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제사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10년 정도만 옛날로 내려가서 12년, 13년 그때만 가도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었어요.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리라는 믿음이 깨지던 시기가 우리나라도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길로 간다라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던 시대들이 있었거든요. 자꾸 이런 문제들을 이해를 할 때 요즘 어떻대더라 내지는 그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유행이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뭔가 투자라는 게 꼭 자산에 대한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직장을 갖느냐는 것도 엄청난 투자고요. 어저께는 부동산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저는
최소한 요즘은 참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절이 된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도입한 규제들이 워낙 세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저는 그 규제가 개수만으로도 20몇 개가 된다고 하니까 내용이 뭔지조차 파악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뭘지를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인 추세는 집값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적어도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모르겠지만 서울은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지금 지난 20, 30년 동안의 전 세계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 방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동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계속 변해왔습니다. 뉴욕, LA, 파리, 영국의 런던, 도쿄, 그다음에 북경도 그렇고 서울, 이런 도시들이 세계의 그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고, 경제학에서는 소위 집적의 효과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이제 어글로머레이션 이펙트라고 합니다만,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모여 있다는 이유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에 살 이유를 없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난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회사 나오고 회사에 모여서 다 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회사에 모여서 일을 하느냐? 실리콘밸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실리콘밸리는 정말 미친 수준으로 집값이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이는 회사들이 뭐 구글이니 이런 데가 다 줌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안 모여서 일해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모여서 이야기하냐 하면, 줌을 실제로 써보시면 알겠지만 대화하는데 불편하거든요. 금방 궁금한 게 있어서 뭐 물어보고 싶은데 기자님하고 제가 테이블을 옆에 쓰고 사무실에서 쓰고 있으면 가서 그냥 그쵸. 여쭤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인터넷이 발전하고 장거리 통신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서 얻는 이익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평균이 되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것에 부가가치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점심 먹으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성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고, 그와 똑같은 이유가 대도시로의 어글로머레이션이 계속 발전을 하는 이유인데, 그 이야기는 그냥 빈틈없는 그 틈에 어떻게 또 비집고 들어가서 또 거기다 땅을 만들고 집을 짓고 이제 이러려는 수요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대도시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선은 제가 집값이 상승할 거다라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도시에 대한 그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환경 규제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뭐 그 건폐율이니 용적률이니 단위 건물 높이를 얼마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공급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힘이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역시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주시네요. 예. 보통 이제 부동산 장기 가격 전망 얘기하시면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자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작동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을 내다봤을 때는 내년에 금리 인상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내년부터는 돈을 좀 모으고 저축해야 되는 게 또 경제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기준금리를 미국에서부터 올리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미국의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려고 하는 거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이 되는 거를 막자는 거지, 경기를 침체시키려고 이자율을 올리는 게 아닌데, 이자율이 오르면 경기가 침체할 것이고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뭐 거기 유동성이라든가 자산의 선택의 문제가 또 들어가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더 복잡하긴 하지만, 연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중앙은행이 조만간 이제 뭐 이자율을 올릴 것이다라는 것을 경기가 나빠지리라는 어떤 걸로 해석하는 거는 역시 기본 원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프레임일 수도 있네요. 당연히 이제 돈을 빌린 분들은 이자율이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자 부담이 커진다라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기가 나빠지느냐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좀 유리한 상황인 건가요? 기본 원리상으로는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보유하는 것이 보통은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그쵸. 보통 하죠. 대표적으로 2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될 때 대형 투자자들이 자산을 이렇게 팔고 현금을 보유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그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면 아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판다고 남들이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줘야 현금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잘 팔리는 걸 팔아야 되니까 우량주들을 많이 내놓은 거예요. 작년 3월, 4월, 5월 그때 대형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라든가 많은 곳들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주식들을 마구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마구 산 거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왜 대형 투자자들이 우량 자산들을 내놓느냐? 그 우량 자산이 미래 전망이 안 좋다라고 그래서 내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내가 현금화하기 좋기 때문에 내놓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를 사는 게 누군가한테 맞는 거죠. 기회인 예. 거네요. 그렇죠. 내가 돈을 마구 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 자금이 있고 나도 뭐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자신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때 유동성이 있었다면 샀을 텐데 유동성이 없어서 저는 사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러긴 했어요. 이게 보유하려면 뭐 갖고 있어야 팔아서 현금을 보유할 그렇죠, 텐데 그렇죠. 네, 네. 팔 게 없네요. 교수님께서도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제일 큰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질문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답은 물가 상승이 있을 거는 굉장히 명확한데 물가 상승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건 틀린 거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수요가 늘어나면 그로 인해서 경기도 좋아지는 생산도 늘어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이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기가 나빠지는 겁니다.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물가 상승은 사실은 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더 예전에는 안 쓰던 자원들을 끌어다 써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산비가 올라가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결과로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냥 보통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1970년대 석유 수출 기구 오페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담합을 해서 석유 가격을 4배로 올린 거예요. 그거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비용만 상승을 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과 같이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을 한다면 그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그냥 물가 상승인 거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개월 혹은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냐?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더 나아가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정의 자체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 책에 그 얘기가 다 나와 있다는 이것도 말씀입니다. 또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하나의 또 멘트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가 하면 사실 또 이걸 주장하는 쪽에서의 논거를 보면 이게 물가 상승의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한 공급난이 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상황 예.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물가가 빠르게 올라갔을 때 너무 비싸면 안 사고 소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엇박자가 나면서 소비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요걸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만 늘어난다든가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그리고 공급이 비용이 상승하는 요소와 하락하는 요소가 이리적인 게 아니고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마구 섞여서 나타나거든요. 미국에 예를 들어서 물건이 갔는데 거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쌓여있고 이런 거지만 이제 그 단계가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얼른
얼른 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빼질 못하고 예전식으로 빼니까 이게 좀 쌓여 있는데 자꾸 더 들어오는 게 막 쌓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들어오는 게 쌓인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물류비 상승이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보는 거는 문제를 좀 잘못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잘못된 투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철저히 파헤쳐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정말 끝까지 수요와 공급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